나도 죽기 전에 긴 생머리에 미니스커트 입은 그런 여자랑 연애 한번 해보고 싶었어. 뭐? 근데 여보, 나 정신 차렸어. 나도 내가 미친 것 같아. 정리할 거야. 시간만 조금 줘. 나도 그냥 잠깐 숨쉴 구멍이 필요했던 것 같아. 숨 쉴 구멍? 그러는 나는 당신을 숨도 못 쉬게 했어? 그게 아니라 당신도 알잖아. 나 평생 우리 가족밖에 없었다. 일밖에 안 하고 가정에 충실히 살았어. 당신만 그렇게 살았어. 나도 똑같았어. 결혼했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약속한 게 결혼이라는 거잖아. 미안해. 그 여자 만나고 설레었던 건 사실이야. 나를 남자처럼 대해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족을 버릴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당신들 참 추잡스럽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5세 남인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 씨는 평생에 자신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이지 꿈에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들에겐 다 일어나도 나에겐 안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나이 50 넘어서 남 씨를 배신한 남편. 그리고 그걸 추궁하는 남 씨에게 내뱉은 남편의 말에 웃음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웃음이 나올 상황이 아니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긴 생머리에 미니스커트 입은 젊은 여자와 연애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남편의 말이 왜 그렇게 웃겼는지 몰랐습니다. 물론 유쾌해서 그랬을 리 없었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 씨도 모르게 툭 터져나온 실소였습니다. 그런 로망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만 로망은 로망일 뿐 그걸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었죠. 이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눈 감아줘야 할까? 때려 죽여야 할까? 머릿속에 수많은 상념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에 울고 웃었던 추억들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돼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 씨는 20대 중반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딸 둘을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남 씨의 인생엔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다른데 눈 돌릴 시간도 없었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싸울 일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족 간 사이는 좋았고 10년, 20년 지날수록 불같았던 사랑은 그 온도를 낮췄지만 그보다 더한 끈끈한 무언가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함께 살아갈 동반자로서 말이죠. 이번에 정환의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너 몰라. 난리도 아니었잖아. 왜? 남편 바람 나가지고. 그 여자랑 동네에서 머리채 잡고 싸우고. 뭐 정말? 동네 친구의 말에 남 씨가 깜짝 놀라 대꾸했습니다. 같은 모임인 친구가 있는데 험한 일을 당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긴 뭐 그래서야. 그러고 끝이지. 끝이라고? 이혼은 죽어도 안 한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냐고. 끝까지 붙어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겠다더라. 정화 걔도 대단해. 그러네. 그래도 너는 그럴 일 없잖아. 남 씨는 친구의 말에 말없이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남 씨의 남편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밖에서 누굴 잘 만나지도 않았고 온화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그런 쪽과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잠깐만 남편 전화. 여보세요? 여보. 어디야? 집에 없네. 나 오늘 약속 있다고 아침에 말했잖아. 아, 그랬나? 누구 만난다고 했지? 여자들이지? 아이 여자 미선이 맞나?
이제 들어갈 거야? 저녁 집에서 먹을 거니까 잠깐 기다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자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던 친구가 남 씨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뭐야, 여잔지는 왜 물어봐? 나이 50이 넘었는데 유별나다, 얘. 그냥 묻는 거야. 남편이 질투를 해서 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 씨와 남편은 그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바람을 펴도 내 남편, 내 아내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 말이죠. 성실하고 늘 바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남편. 그런 남편이 가정의 파탄을 불러올 것이라고는 남 씨도 몰랐고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듬해 남 씨의 인생에는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코 남 씨가 원한 적 없던 것이었죠. 이번에 바다 같은 데라도 놀러 갈까? 갑자기 웬 바다? 그냥 요즘 좀 울적하고 그러네. 당신도 그렇다며? 우리 갱년기 아닐까? 갱년기는 여자만 걸리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럼 나는 갱년기 맞나 봐. 일만 하다 늙어 죽는 것 같아서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래? 그럼 혼자 어디 좀 다녀오던가 해. 나 혼자? 생각 많을 땐 혼자 가는 게 좋지. 평소 같았으면 얼른 같이 가자고 했을 남편인데 혼자 다녀오란 소리를 하자 남 씨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신 혼자 어디 가본 적 없잖아. 주말에 한번 가봐. 그래? 응, 그럴까? 어차피 나도 요즘 바쁘니까 당신은 금요일에 하루 쉬고 아예 한 이틀 갔다가 와. 남편의 적극적인 말에 남 씨도 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남편 말대로 생각도 정리하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았죠. 남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남편이 재차 물었습니다. 안 갈 거야? 갈 거야. 이번 주에? 아마도. 금요일에 일 쉬고. 그래. 뭐 예약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여행 계획표라도 대신 짜줄 듯 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가고 싶은 곳도 없었던 남 씨는 그런 남편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금요일에 쉬고 시골 좀 내려갔다 오려고. 어디? 장모님 뵈러? 응, 엄마 요즘 허리도 안 좋다고 그러고 못 간 지 1년 넘었잖아. 그래. 뭐 그것도 나쁘지 않지. 장모님 용돈도 좀 챙겨드려. 그래서 남 씨는 친정에 내려갔습니다. 금요일에 내려가서 일요일 오전에 올라오는 계획이었습니다. 늘 남편과 함께 갔기 때문에 혼자 갈 일은 없었습니다. 모처럼 친정에 가니 편하고 좋았죠. 나 도착했어. 당신은 출근 잘했어? 잘했지? 장모님이 좋아하시지? 좋아하지? 그래. 그럼 좋은 시간 보내고 푹 쉬다 와. 알았어. 전화를 끊자 옆에서 친정엄마가 물었습니다. 싸운 건 아니지? 싸우긴. 방금 통화하는 거 못 들었어? 근데 왜 혼자 와? 그냥 아이고, 밥은? 밥 차려줄게. 내가 차려 먹을 테니까 둬요. 내 살림인데 네가 뭘 알아서 차려. 가만 앉아 있어 봐. 아이 허리도 아프다면서. 됐다니까? 앉아 있어. 친정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남 씨의 어깨를 눌러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절뚝절뚝한 걸음으로 부엌으로 들어갔죠. 그 모습을 보자
남 씨는 싫어왔지만 자신 때문에 친정엄마가 오히려 못 쉬게 생겼다고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토요일이 되었을 때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고, 엄마. 나 때문에 잠시도 안 앉아 계시네. 집에 가야겠다. 그래. 얼른 가서 박서방 밥도 차려주고 해. 혼자 굶고 있는 거 아니야? 혼자 있는다고 뭘 굶어요? 평소에 잘 챙기니까 걱정 말고. 그래. 항시 박서방 잘 챙기고, 싸우지들 말고, 애들도 잘 키우고, 알았어요. 이 나이에 싸우긴 뭘 싸워. 애들도 다 커서 따로 사는데 내가 키울 게 뭐가 있다고. 엄마 건강이나 챙기세요. 남 씨는 올라가서 주말 동안엔 남편과 함께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올라가면서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시간 운전을 해서 올라가서 주차를 하고 공동 현관을 열자 그곳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어? 당신 여기서 뭐 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양복을 입고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었죠. 남편은 남 씨를 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왜 벌써 와? 내일 오는 거 아니었어? 아, 그랬는데. 그냥 왔어. 할 것도 없고 엄마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연락도 없이. 전화했는데 안 받던데. 그제서야 남편이 아차 싶은 표정으로 가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전화했었구나. 몰랐네. 그나저나. 당신 오늘 회사 갔다 왔어? 일이 생겨서. 오늘 아침에는 그런 소리 없었잖아. 아, 그게 갑자기 생겨서 급하게 갔다 오느라고. 무슨 주말에도 일을 시켜. 남 씨가 혀를 찾아 남편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남 씨는 남편과 함께 귀가했습니다. 남편은 남 씨에게 기분은 좀 나아졌냐고 물었고 남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하느라 수고했다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그렇게 토요일 저녁을 보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에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릴 일이 생겼죠. 또 야근해? 그러게. 요즘 계속 이렇게 바쁘네. 기다리지 말고 자. 엄청 늦어질 것 같아. 밥은? 알아서 챙겨 먹을게. 알았어. 쉬엄쉬엄 해. 젊은 사람들도 많을 텐데 남 씨의 남편만 부려먹는 회사 같아서 혀를 찼습니다. 먼저 퇴근한 남 씨가 집에 들어서며 식탁 위에 우편물들을 탁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식사를 하는데 어쩐지 이날따라 적막한 집이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으로 이것저것 보다가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우편물에 눈길이 갔습니다. 이런 건 다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데 종이로는 왜 보내는 거야? 몇 달 전에 남편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는데 그때부터 우편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꽤나 두툼해 보이는 봉투를 까보았습니다. 그러자 지난달 사용한 명세서가 적혀 있었죠. 다시 접어두려던 찰나에 남 씨의 눈을 잡아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호텔? 남 씨는 먹던 그릇을 옆으로 잠시 치워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종이에 집중을 했는데 정말로 호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고 휴대폰을 들어 확인하자 전달 금요일 저녁에 결제한 내용이었습니다. 호텔 이름을 검색해보니 남편의 회사와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남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생각해보니 남 씨가 친정에 내려갔던 날짜였습니다. 금요일에 회사를 쉬었기에 기억이 났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날 남편이 금요일에도 출근을 하고 토요일에도 출근을 했죠. 그래서 집에 오다 마주쳤는데 거기까지 떠올린 남 씨의 인상이 확 구겨졌습니다. 명세서에는 금요일 밤에 결제 내역이 있었고 토요일 오전에는 같은 동네의 편의점과 식당에서 결제한 내용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 씨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세서만 보자면 남편이 금요일 밤에 호텔에 들어갔다가 토요일 오전에 나온 것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남 씨는 더 이상 밥을 먹지 못하고 치워버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자라고는 했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 천장에 무늬만 세어보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피곤한데 먼저 자라니까.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남 씨는 어쩌면 과한 추측일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남 씨가 식탁 위에 둔 명세서를 들어보이며 묻자 남편은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니 뭔가를 깨달은 듯다 하며 대꾸했습니다. 그거 그날 직원들이 야근을 했는데 근처에 호텔 잡아준 거야. 회사에서. 뭐? 회사에서 호텔을. 그래. 너무 늦게 끝나는 바람에 근데 그걸 당신 카드로 결제했다고? 나중에 정산 받았어. 근데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집이랑 편의점, 이건 뭐야? 아, 그거는 토요일에 나 출근했잖아. 직원들 호텔에서 자고 오전에 다시 출근했는데 그때 밥 사준 거야. 남편의 말을 들으니 자신이 괜한 오해를 했나 싶었습니다. 설마 당신 무슨 생각한 거야? 남편이 눈썹을 모으며 물었습니다. 아, 그날 당신이 아무 말 안 했잖아. 그래서 난 또, 뭐 내가 바람이라도 폈을까 봐. 헛웃음을 지으며 말하는 남편의 표정을 보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민망한 마음에 어색한 미소를 짓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거의 30년 동안 나랑 살면서 나를 그렇게 몰라? 안 그래도 속으로 그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괜한 생각에 남편에게 헛소리를 했다고 자책했죠. 생각해보니 열이 받았는지 남편의 표정이 무섭게 굳었습니다. 당신 요즘 우울하다더니 아무리 그래도 그런 생각까지 해? 남편의 말을 들으니 자신이 의부증이라도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이나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우연히 남편 회사 근처를 지나다가 커피숍에 마주 앉아 있는 남편과 어떤 젊은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호텔 사건 이후로 종종 떠올리곤 했습니다. 과연 그게 오해였을까?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서 놀란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바람이라기엔 여자가 너무 젊었습니다. 많이 봐줘야 40대 초중반 정도로 보였으니 남편과는 10살도 넘게 차이가 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낮에 회사 근처에서 바람을 피고 있을 리 없으니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습니다. 부하 직원이거나 거래처 사람이거나 일과 관련된 사람일 거라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남편이 종종 이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워낙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말에도 집에 잘 있지 않았습니다. 퇴근은 늘 늦었고 말이죠. 남 씨가 물으면 회사가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소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안 행사가 있으면 잘 챙겼고 남 씨와 분담한 집안일도 바쁜 와중에 해내는 것을 보고는 남 씨가 뜯어 말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상하다는 것도 그저 생각에만 그쳤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도 아무래도 갱년기인가 봐. 저녁밥을 먹다가 남편이 툭 내뱉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싶어. 그래? 그럼 주말에 어디 갔다 올까?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러더니 혼자서만 가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남씨가 했던 것처럼 말이죠. 결국 일찍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추스르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요즘 남편이 하도 바빠서 같이 시간을 못 보내기에 웬만하면 같이 갔으면 했지만 남편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보여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주도 비행기표를 끊을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죠. 그것도 4박 5일. 휴가까지 내가면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남편. 당황스러운 마음이 컸지만 그래도 갱년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쩍 떠나본 적 없는 남편이기에 이번 기회에 혼자서 자유롭게 지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여보, 전화가 왜 이렇게 안 돼? 아, 배터리가 없어서. 휴대폰 계속 켜져는 있던데. 아니, 충전 중이었어. 잘 있어? 오늘 뭐 했어? 난 지금 퇴근해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녔지. 여보, 나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일찍 자려고 하거든. 나중에 전화할게. 급하게 끊어진 전화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보았지만 시간은 오후 8시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남편과는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색할 시간이 필요하다더니 정말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4박 5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그 전보다도 이상해져 있었습니다. 어딘가 나사가 빠진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술을 이렇게 마셨어? 아, 회식 갔다가 회식. 같은 말만 반복하는 남편이 휘청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회식을 해도 이 정도로 늦게 들어온 적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 너무 잦았습니다. 남편은 씻지도 않고 넥타이만 푼 상태로 침대에 엎어져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남씨가 낑낑대며 양복을 벗겨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들었는데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툭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드는데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무음으로 해두었는지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어쩌고 저쩌고 써있는 글에 눈길이 갔습니다. 다음 메시지에는 그렇지 라고 세 글자가 왔는데 그 바람에 그 전에 보였던 메시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 휴대폰을 열어보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칠하는 화면이 떴습니다. 평소에 자주 쓰는 번호를 눌렀지만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안내만 떴죠. 어쩐지 꼭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남편의 휴대폰을 이런 식으로 몰래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남편의 행동에 어떤 예감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씨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남편에게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엄지를 휴대폰에 갖대 대었습니다. 그러자 잠금이 풀렸죠. 남씨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메시지를 여는 순간 남씨의 눈은 찢어질 듯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또 가고 싶다는 누군가의 메시지. 그러면서 남편을 자기라고 지칭하는 어떤 여자. 사진을 눌러보자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회사 근처에서 보았던 그 젊은 여자였습니다.
남 씨가 메시지를 확인한 것을 보자 여자가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와이프는 잠들었냐며. 다음에는 자신의 집에서 보자는 그런 메시지들. 의미하는 바가 명백했습니다. 남 씨는 남편과 여자가 나눴던 대화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대화에 나중엔 손이 벌벌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호텔에 같이 갔던 것도 이 여자라는 걸 대화를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서 휴대폰 화면으로 떨어졌습니다. 남 씨는 더 이상 사진을 찍지 않고 한참을 침대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휴대폰 2개를 부여잡고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서 거실을 서성거리다 소파에 누워 있다. 그렇게 나를 꼴딱 세웠습니다. 단 1분도 잠들지 못했죠. 여보, 뭐야? 나 어떻게 들어왔어? 남편이 까치집을 한 머리를 긁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파 테이블에 올려진 자신의 휴대폰을 보더니 후다닥 와서 낚아채 갔습니다. 당신, 혜선이가 누구야? 그러자 남편이 쏘스라쳤습니다. 자신이 과하게 놀랐다고 생각했는지 헛기침을 하며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혜선이가 누구야? 아, 우리 회사 직원? 맞아, 혜선이란 직원 있어. 왜? 휴대폰이 잠겨 있으니 보질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다 봤어. 뭘? 둘이 한 대화. 그러자 남편은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허둥지둥 하는 게 뻔히 보이자 남 씨의 마음은 체념이 됐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도 짓밟혀버렸죠. 그냥 직원이야. 직원이랑 단둘이 제주도 여행을 갔어. 호텔도 가고. 아니야. 무슨 둘이 여행을 가. 그럼 나중에 그 여자 집에서 만나자는 건 무슨 말이야? 그건 그 직원이 원래 좀 이상해. 말도 안 되는 상상하지 마. 억울하다 정말. 남 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부정했습니다. 메시지를 못 봤더라면 또다시 믿을 만큼 호소력 있는 변명이었습니다. 비겁한 거짓말만 늘어놓는 남편의 말을 더 이상 들어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당신 내 휴대폰은 왜 본 거야? 뭐라고 해도 불리한 상황이 되자 남편은 대뜸 남 씨를 나무랐습니다. 진심으로 이 상황에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남 씨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헛소리를 멈추고는 남 씨를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다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5분이 흘렀는지 10분이 흘렀는지 둘 사이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입을 뗐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심각한 사이 아니야. 그 말에 남 씨가 눈을 질끈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무슨 싸인데? 그냥 별 사이 아니야. 별 사이 아닌데 여행도 가고 맨날 연락도 주고받고 호텔도 가고 그래? 갔는데 갔어도 아무 일 없었어. 호텔도 가고 여행도 갔지만 육체 관계는 없었다는 남편. 끝까지 남 씨를 등신 취급했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 묻자 남편이 머뭇거리더니 얘기했습니다. 나이는 43살이고 아이 없이 이혼한 여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정이 있는 걸 알기에 곧 끝날 사이라고 했습니다. 남 씨는 절망스런 와중에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이혼녀라고 하지만 43살의 젊고 예쁘장한 여자가 50 중반의 평범한 남자에게 뭘 바래서 만나는지 말이죠. 안정적으로 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대단한 재벌도 아니었습니다. 자식들도 커서 곧 결혼할 때도 된 그런 남자였습니다.
정말이야. 믿어줘.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 말을 믿으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웃기려고 하는 거야? 남편에게 이렇게 비꼬며 말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어? 왜? 남 씨의 물음에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다는 소리가 남 씨를 폭소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도 죽기 전에 긴 생머리에 미니스커트 입은 그런 여자랑 연애 한번 해보고 싶었어. 뭐? 무슨 이런 황당한 대답이 있나 싶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어도 부족할 판에 연애를 해보고 싶었다는 남편의 말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취향이 담긴 여자와 말이죠. 남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박장대소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려가며 배를 부여잡고 웃는 통에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보는 남편의 얼빠진 얼굴에 웃음이 더 나왔습니다. 남편은 부익이가 생각보다 살벌하지 않다고 느꼈는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여보, 나 정신 차렸어. 나도 내가 미친 것 같아. 정리할 거야. 시간만 조금 줘. 나도 그냥 잠깐 숨 쉴 구멍이 필요했던 것 같아. 숨 쉴 구멍? 그러는 나는 당신을 숨도 못 쉬게 했어? 그게 아니라 당신도 알잖아. 나 평생 우리 가족밖에 없었다. 일밖에 안 하고 가정에 충실히 살았어. 당신만 그렇게 살았어? 나도 똑같았어. 결혼했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약속한 게 결혼이라는 거잖아. 미안해. 그 여자 만나고 설레었던 건 사실이야. 나를 남자처럼 대해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족을 버릴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기가 막혀서 이제는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간 연애를 했다는 남편과 그 여자. 메시지를 보니 서로 사랑한다, 보고 싶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면 차라리 모든 걸 버릴 각오로 하지 그랬나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 남 씨에게 빌고 있는 남편이 너무 추하고 찌질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말한 사랑이라는 것도 너무나 시시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럴 거였으면서 뭘 그렇게 세기의 사랑처럼 숨어서 애틋하게 만나왔나 싶었죠. 사랑이란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 성욕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당신들 참 추잡스럽다. 아무리 멀끔하게 하고 다녀도 중년에 배 나온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이해는 갔습니다. 결혼 생활 30년이면 설렘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젊고 매력적인 여자를 만났으니 눈이 돌아갔겠죠. 남 씨도 젊었을 적엔 결혼하고 나서도 남자들의 구애를 받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도를 하고 안 하고는 책임감과 도덕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유혹을 견딘다면 스쳐가는 봄바람을 잠시 맞은 것이지만 거기에 덥석 뛰어든 남편은 저열하고 더러운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남 씨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남 씨를 붙잡다가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남편과 대화도 안 하며 한동안 지냈습니다. 남 씨는 원망스런 마음에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잠도 잘 못 자서 수면제도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내는 동안 별짓을 다 해야 했습니다. 회사를 쉬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 보기도 하고 나가서 친구들과 술을 진탕 마셔보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카드를 들고 가서 백화점에서 화장품에 100만 원을 쓰기도 했죠. 자식들은 남 씨의 기행이 갱년기에서 비롯된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남 씨는 그런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괴롭혀주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 당신이랑 이혼 안 해. 내가 언제 이혼하자고 그랬어? 나중에 당신 마음 바꾸고 이혼하자고 해도 끝까지 붙어서 당신 돈 쓰면서 괴롭힐 거야. 그게 당시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언젠가 지인이 했던 말처럼 평생 벌어다주는 돈 쓰며 죗값을 치르게 하고자 싶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남 씨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남 씨는 남편에게 화를 내기도 했다가 짜증을 냈다가 평범하게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남 씨에게 그만 좀 하라며 화를 냈고 그날은 부부싸움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쯤 남편은 또다시 그 여자를 만났죠. 그리고 남 씨에게 말했습니다.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혜선이를 사랑해. 그래서 그 여자한테 가겠다고? 당신도 나랑 사는 거 괴롭잖아. 서로 괴로운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러면서 놔달라는 남편. 이렇게 30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나 싶었습니다. 이미 찢어진 관계는 억지로 이어붙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정으로 돌아오겠다고 해도 괴로울 마당에 남편은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한테로 말이죠. 그러고도 남 씨는 남편에게 이혼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하는 말에 남 씨는 체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 계약할 사람이 있대. 남편이 내놨던 집이 팔리게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차마 남 씨는 그 집에 있지 못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나가기 전에 남 씨가 먼저 떠나고 싶었습니다. 집이 팔리고 남편이 떠나고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은 남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며 살아야지. 남편도 새 삶을 찾아서 떠나는 마당에 혼자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고 나서 반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남 씨는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바람핀 놈들만 행복하고 피해자인 자신만 괴로울 것 같았습니다. 상간녀에게서는 위자료를 받아냈고 남편과는 헤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 씨는 스스로를 추슬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잊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갱년기 때문에 고생했을 때처럼 훌쩍 친정에도 다녀오고 친구들과 여행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제정신을 차렸다 싶을 때 남편의 바람 상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혼 도장을 찍어주었죠. 그 과정에서 딸들도 아빠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바탕 난리는 났었지만 모든 것은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1년, 전 남편이 남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 집 말이야. 아직 거기서 살고 있어. 같이 살던 집을 팔지 않았다는 전 남편. 그러면서 남 씨에게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일들은 다 있고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면 안 될까? 같이 노력해보자. 지난 일들 때문에 혼자 되기 위해 노력했던 세월을 비웃듯이 재결합을 얘기하는 남편. 남 씨가 그동안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여자와의 사이에는 무슨 일이라도 생긴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남편의 말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죠. 처음에 당신 추궁에서 자백 받아냈던 날. 한동안 후회 많이 했어. 내가 핸드폰을 왜 봤을까? 내 탓했어.
안 보고 지나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자랑 헤어졌을 수도 있었는데 당신 말처럼. 그랬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그렇게 후회했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것처럼 살자. 아니. 근데 당신 그때 그랬지. 그 여자가 당신을 남자처럼 대해준다고. 근데 나는 당신이랑 헤어지니까 내가 다시 여자가 된 것 같더라. 당신 아내로, 애들 엄마로만 살았는데 나도 내 삶이 있다는 걸 최근 들어 깨달았어. 그래서 당신한테 이제는 고마워. 알려줘서. 나도 새로운 삶 시작하게 해줘서. 뭐,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을 본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동안의 긴 세월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을 인생의 일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이 막이 열렸다고 여기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잘 지내고 있기도 했고 말이죠. 그 과정에서 인생의 중심이 남편이 아니라 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게, 당시엔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는데 남 씨는 사실 이혼하고 좀 더 행복해졌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불행하다고 생각은 못 해봤지만 혼자 지내니 이 생활이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말이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만나고 그동안엔 갖지 못했던 개인 시간을 가지니 전혀 새로운 삶 같았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남편 눈치, 자식 눈치 안 보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가끔은 엉뚱한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바람은 네가 피웠는데 왜 고통은 내 몫이냐 울며 따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남 씨를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이 바라봤고 말이죠. 그런데 남 씨는 그때가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 마음이 찌릿하긴 해도 아무렇지 않게 회상할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애들도 날 많이 원망해. 천륜을 어떻게 끊겠냐마는 자식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게 정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남편은 모든 걸 잃은 셈이었습니다. 그 여자마저 떠났다면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나는 합칠 마음 없고 다시는 당신 얼굴 안 봤으면 해. 그러니까 돌아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지 이제는 그것조차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도 언젠가는 남 씨처럼 어두운 터널을 지나 스스로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의 인생에서 빠질 뿐이었죠. 당신,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 뭐, 이제부터는 당신 밥 안 해줘. 빨래 내 거만 할 거야. 청소도 내 방만 할 거고. 아,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혼해. 내가 밥을 어떻게 해? 이 나이에 아내 잃고 고독사 하기 싫으면 밥 해야지 어쩌겠어. 뭐야? 진짜 당신만 먹는 거야? 그래. 당신도 배고프면 차려 먹어. 너무한 거 아니야? 에이, 진짜 안 먹어. 이제 그만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정도 뒷바라지도 안 해주는 부인이 어디 있어? 당신은 부인이 아니라 엄마가 필요해 보이는데. 엄마가 필요하면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까 어머님한테 가. 뭐, 밥이라도 좀 차려줘.
내가 어디서 봤는데 침팬지도 자기 먹을 건 알아서 차려 먹는다고 하더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염경화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염 씨는 환갑이 넘어서 90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넣고 싶어 망설였습니다. 당신 아들 좀 다시 데려가시라고 말이죠. 30년 넘게 같이 산 내 남편이지만 어떻게 이런 남자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태 직장 생활을 한 것도 용했습니다. 밥도 혼자 챙겨 먹지를 못하고 세탁기 돌리는 방법, 빨래 넣는 법, 식기세척기 작동 방법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염씨라고 남편을 시키기 위해 노력을 안 했던 것이 아닌데 결국 살면서 포기를 하고 말았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고 내 몸이 힘드니 더 이상은 두 사람 몫의 집안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까지 맞벌이를 했는데 왜 밥하는 것은 늘 염씨의 일인지 몰랐습니다. 염씨가 없으면 몇 날 며칠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지 않는 남편. 이제는 지긋지긋했습니다. 앞으로 이 짓을 수십 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질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참아온 울분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염 씨는 20대 중후반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여유롭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 신혼 때부터 쭉 맞벌이를 했는데 일하며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키워 모두 독립시켰죠. 남편은 최근에 은퇴를 했고 염 씨는 그보다 몇 해 더 전에 퇴직을 해서 친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낮 동안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월급도 받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 일이라 더 나이 들 때까지는 할 생각이었습니다. 염 씨는 50대까지 회사에 다니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회사 일보다도 그 외적인 일 때문이었습니다. 염 씨의 회사가 남편보다 1시간가량 퇴근이 빨랐는데 그 1시간 때문에 거진 20년 동안 힘들어야 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왔어? 힘들어 죽겠다. 밥은? 차리고 있어. 여태 뭐 했어? 얼른 차려줘. 배고프다. 회사에서 점심을 부실하게 먹었더니. 나도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도 1시간 전에는 왔을 거 아니야. 집이 어수선해서 좀 치웠지. 밥부터 하지. 씻고 올게. 그놈의 1시간이 문제였습니다. 퇴근길을 생각하면 남편보다 1시간 일찍 집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 때문에 밥을 차리거나 집안일을 하는 건 염 씨의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물론 좀 더 일찍 오는 사람이 하는 것에 불만은 없었지만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분담을 했으면 싶었습니다. 빨래 돌려놨으니까 밥 먹고 당신이 좀 널어줘. 나는 쓰레기 버리고 올게. 내가? 그럼 그걸 어떻게 나 혼자 다 해. 나 잘 못하는데. 빨래 넣는데 못하는 게 어디 있어. 그냥 걸면 되는데. 염 씨의 말에 남편이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결혼하고 한 집에서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건 솔직히 여자가 해야 하는 일 아닌가 싶다. 뭐? 왜? 우리 집은 그래. 다른 집도 그러잖아? 당시엔 그런 가정이 많긴 했습니다. 지금과는 분위기가 또 달랐죠. 하지만 염 씨는 남편과 똑같이 돈을 벌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이죠. 남편은 일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집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를 겪어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염 씨의 친정도 남동생도 있고 친언니도 있는데
염신에도 그런 경향은 있지만 남편의 집안은 훨씬 심했습니다. 이거 동태 써는 건 힘드니까 용득 씨 부를까요? 용득이를 왜 불러? 아, 칼질 좀 부탁하려고요. 아니, 그걸 왜 용득이한테 하라 그래? 너랑 나랑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지. 처음 명절에 시집에 갔을 때는 놀랐습니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니다. 나는 우리 용득이 설거지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 그 말에 속으로 헉하고 숨을 들이삼켰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염씨의 남동생조차 설거지는 도와줬는데 시집은 그렇게 하면 남자구실을 못하게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설거지를 자주 했던 염씨의 남동생은 남자구실을 너무 잘해서인지 진작에 사고치고 결혼해서 아이 셋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 말을 시어머니에게 할 수는 없었죠. 연애할 때는 몰랐습니다. 각자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1년 반 연애 끝에 결혼했기 때문에 이 남자가 밥을 할 줄 아는지 빨래를 할 줄 아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염씨는 과장을 보태면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태 집안일도 밥도 혼자서 해본 적이 없다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척 당당했죠. 여보, 밥 먹자. 퇴근 후에 씻고 온 남편을 불렀습니다. 분주히 밥을 차리느라 염씨는 아직도 화장조차 지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물 좀 줘. 남편은 자리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염씨에게 물을 떠오라며 시켰습니다. 밥그릇을 식탁에 놓던 염씨는 자신도 모르게 멈칫하고는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염씨가 가장 싫어하던 것이 아버지의 물 달란 말이었는데 그 말을 점디 젊은 남편이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신혼에 물 가지고 기분 상하고 싶진 않아서 말없이 물을 떠주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다 보니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생선 사왔어? 아, 일요일에 시장에서 사온 거야. 생선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먹어봐. 알았어. 살 발라줘. 연애할 때도 항상 육류만 먹었던 남편이 투덜대며 하는 소리에 염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 뭐라고? 가시를 발라줘야 먹지. 그게 무슨 말이야? 생선 가시 안 발라 먹어? 서로가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며 코미디 같은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냥 발라서 먹으면 되지, 당신이? 나 못해. 순간 염씨는 자신이 30의 남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3살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황당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식탁에 생선이 올라오면 그걸 시어머니가 일일이 발라줬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만 주면 그걸 남편은 숟가락으로 퍼먹었다고 했죠. 당신이 몇 살인데 생선도 혼자 못 먹어? 물까지는 떠주었지만 생선은 염씨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먹으라고 했더니 남편은 기분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겠는지 어설프게 젓가락으로 생선을 집어먹긴 했지만 거의 쥐가 생선 옆구리를 파먹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다 보니 이런 행동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새우는 까줘야 하고 조개는 알맹이를 꺼내줘야 먹었습니다. 그 정도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남들 귀찮아하는 건 안 하는 주의 같았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의 지극한 수발을 들으며 컸으니 임금님이 따로 없었죠. 남편에게도 염씨에게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염씨가 엄마처럼 살뜰하게 챙겨주지 않으니 불만이었고 염씨도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애를 키우는 듯 해서 열불이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에 진짜 뱃속에 아이가 생긴 바람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불러오는 배만 아니었어도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았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애들 좀 보고 있어. 아니면 설거지라도 좀 하던지. 차라리 내가 경석이 볼게. 아이를 낳고는 염씨 앞에 고생문이 활짝 열려서 염씨를 반겼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염씨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낮에는 친정엄마가 애를 봐줬고 염씨가 퇴근할 때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곤 했습니다. 연년생을 낳았고 둘째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죽을 맛이었습니다. 일하랴, 애 키우랴, 집안일 하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건 염씨만 느끼는 감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애들 좀 보라니까? 보고 있잖아. 눈으로 멀뚱멀뚱 보면 그게 보는 거야? 설거지를 못 하겠잖아. 아니면 당신이 해? 아, 그거 좀 당신이 하면 되지 왜 자꾸 그래. 나도 일하고 와서 피곤해. 남편의 뚱한 대답에 염씨는 머리에서 김이 펄펄 날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가정을 꾸려야 할 남편은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있는데 말이죠. 왜 뭐든지 다 나 혼자 해야 하는데? 일도 똑같이 하고 애도 같이 낳았는데 왜 당신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해? 손 하나 까딱 안 하긴. 나도 쓰레기도 버리고 하잖아. 그게 하는 거야? 집안일이 끝도 없는데 쓰레기 버리고 왔다고 자랑해? 자랑이 아니라. 좀 바가지 좀 긁지 마라.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한테 설거지 같은 걸 시키고 싶냐? 뭐, 설거지 같은 거? 당신만 힘들게 일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또 그런다 진짜. 그래서 나도 노력하고 있잖아. 염씨가 언성을 높이자 남편은 염씨를 힐끔거리며 말했습니다. 제 딴에는 눈치를 본다고 하는 행동 같았지만 뭐든 곱게 보일 리 없었습니다. 몇 년 같이 살다 보니 남편은 생선을 발라달라고 하지 않았고 새우 껍질을 까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일도 시키면 억지로라도 하는 신용 정도는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도와줘도 힘든데 뭐든 설렁설렁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어설펐습니다. 아,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되지? 싱크대에 손을 담그고 1분도 안 되어서 쨍그랑 소리가 나며 접시가 깨졌습니다. 아차하는 표정으로 염씨를 바라보는 남편의 뒤통수라도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사고를 쳐놓고는 느릿느릿 요리를 줍고 있는 남편을 보니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비키고 애들이나 봐. 유리 밝겠어. 그대로 두었다가는 내일까지 치울 것 같아서 염씨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냉큼 비켜섰습니다. 그동안에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뭐든지 그냥 손발은 내가 하자 싶었습니다. 어차피 남편을 시키면 염씨가 2번 일을 해야 하니 그게 속 편할 것 같았죠. 애초에 염씨가 해버리면 힘들긴 해도 적어도 싸울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염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내 한 몸 희생하자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다녀올 테니까 애들 밥 좀 챙겨줘. 3일이나 있어야 해? 그럼 어떡해. 아빠 상태가 그런데. 가서 연락할게. 아이들이 초등학생일 때쯤 염씨가 친정아버지의 병환으로 시골에 며칠 내려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까이에 살다가 암수술을 받고 2해 전에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건강이 너무 좋지 않다는 말에 내려가 본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고비는 넘겼고 염씨는 3일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통화를 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집을 보니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집이 왜 이래?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싱크대엔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도 뭐가 잔뜩 올려져 있어서 가방조차 내려놓을 틈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애들 밥 먹였어? 도저히 애들 밥을 차려줄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는 듯 했습니다. 아니, 사실 애들 엄마 집에서 밥 먹였어. 뭐? 3일 내내? 아침에 먹이고 학교 보내고 끝나면 거기서 저녁 먹이고 데리고 왔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간단히 김이랑 생선 정도만 있어도 밥을 먹는 애들이었는데 그게 힘들어서 매일같이 시집을 왔다 갔다 했을 남편을 떠올리니 답답했죠. 나도 힘들었어. 그러고는 애들을 실어 나르느라 힘들었다는 남편을 보고는 염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했습니다. 아니, 빨래도 한 번은 돌릴 수 있었잖아. 당신 금방 오는데 뭘. 속 시끄러운 소리만 내뱉는 남편을 한심하게 쳐다본 뒤 염씨는 바지런을 떨었습니다. 도저히 집골이 애 키우는 집이 아닌 듯 했습니다. 아이고, 얼른이 죽지. 그게 실수였죠. 사람이 사람을 바꾸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니 아이들은 흰 도화지였습니다. 거기에 염씨가 무언가 그려볼 여지가 있었는데 반면에 남편이란 사람은 이미 까만 도화지라 염씨가 아무리 칠해도 여전히 까말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군대를 다녀오면 웬만한 건 다 할 줄 안다던데 그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닌 듯 했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군대에 다녀왔다는 게 거짓말이거나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른이 죽지라는 생각에 그리고 가정평화를 위해 염씨가 2번, 3번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남편은 더욱 덜 움직이게 되고 딱 돈만 벌어왔죠. 그래도 그나마 많이 바뀐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염씨는 나이 들어 자식들 키우는 것만 끝이 나도 어느 정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만 바라보며 견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교육시켰고 그 와중에 착실히 돈도 모아서 이사도 했습니다. 둘이 버니 먹고 살만은 해졌지만 그렇게 세월이 흐르자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50대 후반부터는 그게 심해져서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나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몇 년 전이었습니다. 어디가? 골프. 영석 씨랑? 영석이랑 동기랑 아무튼 여럿이서. 당신은 집에 있어. 이따가 냉장고 고치러 온대. 알았어. 나갔다 올게. 늦을지도 몰라. 소파에 앉아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는 염씨를 보며 남편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염씨는 손에서 빨래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TV를 이리저리 틀어보아도 염씨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혼자 남은 집이 무척 적막했습니다. 염씨는 참 숨가쁘게 살아온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나라는 사람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몇 번 얘기해 보았지만 갱년기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동안에 시간이 있어야 취미생활도 하고 그랬을 텐데 염씨는 늘 바빴습니다. 자식들이 취직해서 독립하니 시간은 생겼지만 뭘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일 아니면 집밖에 몰랐으니 말이죠. 반면에 남편은 가끔은 골프도 쳤고 지인들과 낚시를 갈 때도 있었습니다. 취미가 참 다양했는데 그동안의 염씨는 뭐라며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주말마다 더욱 우울해지곤 했죠. 일을 하며 산 건 똑같은데 어째서 나만 취미도 하나 없는 늙은 여자가 되어버린 건지 슬펐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도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남편이 없어야 우울한 마음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나 오늘 저녁 타임까지 일 봐주기로 했어. 그래서 집에 오면 늦으니까 밥 챙겨 먹어? 그렇게 바쁘대? 일하는 사람 둘이 오늘 쉰대. 그래서 내가 대신 도와주기로 했어. 염씨가 친언니네 식당에서 일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저녁까지 일한다고 하자 불만이 많은 듯 궁시렁거렸습니다. 저녁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보니 늦게까지 일하는 아내가 걱정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끼니가 걱정되는 것 같았죠. 아니나 다를까. 진상 손님도 많고 일도 많아 유난히도 힘들었던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깔끔한 주방이 염씨를 반겼습니다. 이 인간이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잘 치워놨네. 그때 남편이 안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와? 무슨 사람을 9시 넘도록 부려먹냐? 버스 타고 오느라 그렇지. 얼른 밥 차려줘. 뭐? 왔으면 어서 밥을 차리라는 남편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깔끔하다 했더니 아예 먹지를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녁 장사를 하기 전에 친언니와 함께 식사를 한 염씨는 남편을 지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챙겨 먹으라니까 왜 안 먹었어? 안 하면 먹기 싫어서 그렇지. 배고프다. 빨리 차려줘. 배를 문지르며 소파에 털썩 앉은 남편은 리모컨을 들어 TV를 틀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있고 밥솥에는 밥이 있었습니다. 정뭘 데우기가 힘들면 있는 반찬에다만 먹어도 될 텐데 남편은 그것조차 제 손으로 하기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청국장 있으면 좀 끓여주던가. 발가락을 후비며 말하는 남편이 참 야속했습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이 안 좋은 건지 가슴이 울렁거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딱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은 쉬는 날이 있는데 나는 도대체 왜 쉬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당신도 주말에 쉬잖아. 주말에도 집안일하고 밥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해. 밥 안 할 때 쉬면 되지. 참 태연이도 말하는 남편. 염씨는 밥을 차리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밥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불평하는 소리가 뒤통수에 꽂혔습니다. 씻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쓰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달그락 소리가 들리는 게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고된 몸은 화낼 시간도 없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깨를 흔드는 느낌에 억지로 수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여보, 이리로 좀 와봐. 왜? 아, 화장실 또 막혔네. 뭐? 변기 좀 뚫어봐. 염씨는 기가 막힌 웃음을 뱉어냈습니다. 얼른 일어나서 와보라니까. 그리고 여태 자. 아침도 안 차려주고. 염씨는 토요일, 일요일은 쉬었는데 남편도 토요일이라 집에 있으면서 밥 타령을 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염씨는 자다 말고 화를 내야 하는 이 상황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다, 우울하다 해도 남편은 염씨를 부려먹을 궁리만 하며 사는 것 같았습니다. 앓느니 죽지 하다가 정말 알아 죽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럴 새도 없었습니다. 염씨가 몸을 일으키지 않으면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로봇이라고 생각해야 돼. 남자들이 다 그래. 꼭 시켜야지 해. 근데 그게 대충 시키면 안 되고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해라. 딱 말하고 버튼을 눌러서 작동시키는 거야. 형부는 그래.
아이고, 당연하지. 안 그러면 꼼짝도 안 해. 고물이야, 고물. 언니의 말에 의하면 고물 로봇이라는 형부. 그리고 염씨의 남편은 고장난 로봇이었습니다. 아니, 빨래를 세제도 안 넣고 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제를 빨래 돌릴 때마다 넣는 거야. 내가 100번도 넘게 말해줬잖아. 아, 그러니까 당신이 하면 되지. 어차피 다시 할 거 왜 굳이 날 시켜? 고장난 로봇은 어디다가 말을 해야 고쳐주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염씨는 그 로봇을 만든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약 이거 챙겨 드시래요. 아시겠죠? 하루 3번이요. 알았어. 아범은 바쁘대지? 네, 회사예요. 이제 금방 퇴근한대요. 아이고, 그래? 그럼 어여 가봐. 아범 밥 차려줘야지. 늙은 시모의 병원에 동행하게 된 염씨는 그런 시모를 짠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들을 왜 그렇게 키워서 날 고생시키냐 따져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80 넘은 시어머니와 치고받고 할 힘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지만 하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여태 그러고 사는 것은 염씨의 탓도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무던히도 싸웠지만 그때 더 싸워보고 그래도 안 되면 차라리 시어머니에게 반품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무덤을 판 염씨의 잘못이었습니다. 고장난 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쓰며 살았으니 고객 잘못이지 만든 회사를 탓할 것도 없었죠. 그러다 반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퇴직을 했고 염씨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일하는 시간을 대폭 조정했습니다. 염씨가 크게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을 해야 했죠. 며느리한테 좀 부탁해야 하나? 뭘? 아, 내 밥. 그 말에 염씨는 경악을 했습니다. 아내가 입원한 병실에 서서 한다는 소리가 며느리에게 밥 좀 부탁할까였습니다. 혹시라도 정말로 연락해서 망신을 줄까봐 염씨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랬다가는 나 죽고 당신 죽고 하는 거야. 알았어? 차라리 일주일 동안 라면을 끓여 먹어. 절대 수경이한테 전화하지 말고. 뭘 죽기까지 하냐? 아이, 무슨 입원을 일주일이나 해. 그러게 운동 좀 해. 맨날 골골대지 말고. 남편의 말에 대꾸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염씨는 자세를 고쳐 벽을 보고 누웠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내일 다시 오겠다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매일같이 병문안을 오긴 했습니다. 별일 없지? 별일이 뭐가 있어? 아무 일도 없지. 혹시 수경이한테 연락한 건 아니지? 아, 안 했어. 냉장고에 반찬 있어. 알지? 알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어. 그냥 신경을 끊자 싶었습니다. 내 한 몸도 챙기기 힘든데 남편 밥 먹는 것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혹시나 며느리한테 엉뚱한 부탁이라도 할까봐 무서워 확인한 것뿐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입원해 있던 염씨는 남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좀 지저분하긴 해. 그래도 좀 치웠어. 차 안에서 남편이 하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집을 보고는 염씨의 머릿속에 육두문자와 함께 이혼이란 2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싱크대의 설거지는 쌓여있다 못해 썩은 물이 고여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음식물이 있는 일회용 용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급하게 치운 듯 한 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밥 좀 챙겨 먹느라고.
배달시켜 먹었어? 일주일 내내 아들들에게 부탁을 해서 삼시세끼를 전부 배달시켜 먹었다는 남편. 덜어먹느라고 쓴 그릇들은 일주일 동안 설거지를 하지 않아서 싱크대에 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쓰레기를 버린 적이 없으니 날파리가 염씨를 놀리듯 눈앞으로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민망한 듯 뒤통수를 만지는 것을 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건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초등학생만 두고 갔다 왔어도 집이 이것보다는 양호할 것 같았습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집고를 이렇게 만들어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그대로였습니다. 정말로 단 한 끼도 자기 손으로 차려 먹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사용법, 식기세척기 사용법 등은 종이에 1, 2, 3, 4 숫자까지 적어가며 상세하게 알려주고 입원을 했는데 그 종이는 뭐에 썼는지 물에 젖어서 글씨가 보이지도 않았고 바닥에 나뒹굴어져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안 본 것이 분명했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열이 받았다는 말로는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퇴원을 했지만 입원했을 때보다도 아픈 것 같았습니다. 몸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인생에 대한,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퇴직 후에 좋다고 놀러 다니는 남편. 들어와서는 일하고 온 아내에게 밥을 차려달라는 남편. 하나하나 일러주지 않으면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남편. 일러줘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아니 안 하는 남편. 이런 남편의 뒷바라지를 앞으로 20년은 더 할 생각을 하니 누군가 목덜미를 콱 틀어진 것 같았습니다. 자꾸만 우울한 이유도 발랄한 남편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남들은 남편 퇴직하면 같이 여행도 다니고 알콩달콩 사는데 왜 나만 이런가 싶으니 자꾸만 마음이 힘든 것이었습니다. 당신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 뭐, 부들부들 떨며 하는 말에 남편이 심각하게 되물었습니다. 혹시나 염씨의 입에서 갈라서자는 말이 나올까봐 무서운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랑 나랑은 부부 아니야? 그냥 룸메이트야.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이제 작은 방 쓰고 거실 화장실 당신이 써. 나는 안방이랑 안방 화장실 쓸게. 거실이랑 부엌은 공유하고 집안일은 자기 거는 자기가 각자 하면서 살자. 남편은 이혼이 아니라 안심한 듯 했지만 황당한 표정으로 염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 밥 안 해줘. 빨래? 내 거만 할 거야. 청소도 내 방만 할 거고. 아,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혼해. 내가 밥을 어떻게 해? 아내 잃고 고독사 하기 싫으면 밥 해야지 어쩌겠어. 뭐야? 그러자 남편도 달리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염씨도 마음 같아서는 이대로 갈라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암만 고장난 로봇이라도 이렇게 오래 썼는데 미운 정도 정이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염씨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뒤늦게라도 반품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혼은 하기 싫었는지 마지못해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염씨가 모든 일에 손을 뗄 줄은 몰랐었죠. 진짜 당신만 먹는 거야? 그래? 당신도 배고프면 차려 먹어. 너무한 거 아니야? 에이, 진짜. 안 먹어. 남편은 시위라도 하듯이 밥을 굶었습니다. 하지만 딱 두 끼를 건너뛰고는 정말로 밥을 해주지 않자 슬그머니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출을 하더니 나가서 자장면이라도 먹고 왔는지 양입가가 거무스름했습니다. 염씨는 빨래도 딱 자신의 옷만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팬티가 없다며 화를 냈죠. 이제 그만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이제 돈 안 벌어온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 정도 뒷바라지도 안 해주는 부인이 어디 있어? 당신은 부인이 아니라 엄마가 필요해 보이는데. 엄마가 필요하면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까 어머님한테 가. 뭐, 밥이라도 좀 차려줘. 내가 어디서 봤는데 침팬지도 자기 먹을 건 알아서 차려 먹는다고 하더라.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하지만 염씨가 안 해주는데 남편이 억지로 끌어다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입었던 속옷을 또 입을 수도 없었고 매번 밖에서 밥을 사 먹을 수도 없었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처음 며칠은 난리를 치더니 한 주, 두 주 지나자 적응을 한 듯 보였습니다. 밖에서 반찬을 사오기도 하고 햇반을 돌려 먹다가 밥솥에 밥을 안 치기도 했습니다. 장족의 발전이었습니다. 염씨는 그릇에도 이름을 적어놓고 썼습니다. 염씨가 밥을 먹은 뒤에는 딱 그것만 설거지해서 넣어놓았죠. 그러자 남편도 팔을 걷어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어서라면 집이라도 나가고 싸워보기라도 하겠지만 이제 와서 집을 나가봐야 남편만 손해였습니다. 그러니 아쉬운 사람이 맞춰가는 수밖에 없었죠. 염씨도 진작에 이렇게 할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렇게 해보고도 안 됐다면 그때는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고 미련 없이 작별 인사를 하면 됐고 말이죠. 하지만 어쨌거나 남편은 뒤늦게나마 바뀌고 있긴 했습니다. 그게 1년이 1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염씨가 남편이나 집안일 때문에 우울할 일은 없을 것임은 확실했습니다. 여보, 밥 같이 먹어. 내가 차렸어. 남편이 안방 문을 빼꼼히 내밀며 말했습니다. 염씨는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나아서 창밖으로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도 가끔은 알콩달콩 맛있는 걸 해먹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희수한테 메시지 왔어. 뭐? 내가 한 말에는 답장을 안 하고? 뭐래? 내 메시지 봤대? 아니, 애기 맡긴다고. 뭐? 잠깐 전화 들어온다. 여보세요? 엄마. 내 카톡 봤어? 그러는 너는 아빠가 보낸 카톡 봤어? 봤지. 근데 내가 급해가지고. 근데 엄마한테 카톡할 시간은 있고 아빠한테 대답할 시간은 없었어? 그게 아니라 약속이 급하게 잡혀서 애기 좀 맡겨야 해서.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강미양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자식들의 이기적인 태도가 지긋지긋했습니다. 휴대폰은 손에서 놓질 않으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의 연락은 쉽게 무시하는 자식들.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 늘 그랬다면 그저 서운하기만 하고 말았을 텐데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그보다 빠르게 답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빨리 대답하라며 닥달하기까지 어처구니가 없었죠. 강 씨에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자신들이 귀찮으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답장이 없는 자식들에게 강 씨 부부도 화가 났습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메시지 보낼 시간은 1분이면 충분한데 말이죠. 연락한 사람의 애가 타서 사라질 때까지 골탕이라도 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유독 부모에게만 무신경했습니다. 부모는 그래도 무조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식들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도 이제는 똑같이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강 씨가 예민하다고 말하는 자식들도 한번 느껴보라고 말이죠. 강 씨 부부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 딸은 직장을 다니면서 따로 독립을 했습니다. 20대 중반부터는 강 씨의 품을 떠났죠. 하지만 그래도 가까이 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는 있었습니다. 아들, 딸 일이 바빠서 그렇지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혹시 시간 안 돼? 아빠가 다 같이 밥 한번 먹자고 그러시네.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주말마다 바쁘네. 네. 아마 희수도 남자친구 만난다고 한 것 같았는데. 걔도 시간 안 될걸요? 희수랑 연락했어? 아무리 카톡해도 답장이 없네. 어젯밤에요. 엄마는 어제 낮에 보냈는데. 바빴나 보죠. 저 지금 다시 일하러 들어가 봐야 해요. 점심시간 끝나가요. 아, 그래? 네. 그리고 앞으로는 낮에는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카톡 아침에 남겼는데 답장이 없어서 전화한 거야. 못 봤어요. 아무튼 알겠어? 이래. 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강 씨는 아들과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식들이 나가서 사니까 얼굴 한번 보기 참 힘들구나 생각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곧장 답장이 오는 경우도 드물었고, 빠르편 몇 시간 뒤, 늦으면 며칠 뒤에 답장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 씨는 어제 낮에 연락을 했지만 아직 딸에게서 답장은 받지 못했는데 자기 오빠와는 연락을 주고받은 것 같았습니다. 보고선 까먹고 있는 듯 했는데 어차피 약속이 있다고 하니까 다시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바쁘고 정신없다는 자식들이니 대부분은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을 주지 않는 자식 때문에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강 씨는 혼자 사는 아들, 딸들에게 가끔씩 김치나 반찬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찾아와서 가져가면 좋겠지만 그걸 기다리다가는 늙어 죽을 듯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집으로 택배를 붙였습니다. 그게 속 편했죠. 얼마 전 김장을 했는데 딸이 조금만 보내달라기에 어제 오전에 택배를 보낸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이 되었는데도 택배를 받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보통 하루면 도착하는데 전화가 없어서 강 씨가 딸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희수야, 택배 받았어? 김치? 카카오톡 메신저에 메시지가 올라갔고 그 옆에는 상대방이 확인하지 않았을 때 뜨는 숫자 1이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답장이 오길 잠시 화면을 보며 기다리다가 숫자 1이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강 씨는 시계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오후 7시 반이었는데 정시에 퇴근했다면 집에 도착했을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집에 안 갔나? 왜? 택배 때문에?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김치랑 다른 반찬도 좀 보냈는데 냉장고에 넣었는지 확인해야 해. 택배 보면 냉장고에 넣겠지 당연히. 몇 날 며칠 아이스박스 상태로 둔 적도 있어. 설마. 진짜야. 그래서 꼭 확인해야 해. 근데 답장이 없네. 아직 퇴근 안 했나 보지. 약속 있거나. 강 씨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도 밤늦게라도 연락이 오겠지 싶었죠. 하지만 9시, 10시가 넘어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회식이라도 하나 싶은 마음에 다시 보내진 않았는데
다음 날이 될 때까지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길게 울렸고 한참 만에 전화를 받은 딸. 여보세요? 희수야. 엄마. 나 이따가 전화할게. 잠깐만. 다시 할게. 용건을 말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보다가 혀를 찼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참 정신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강 씨도 혹시 택배가 안 왔으면 이제 주말이라 음식이 월요일에 도착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전화를 준다던 딸은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내기 위해서 휴대폰을 들어 카카오톡을 열었는데 전날에 보냈던 메시지조차 확인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있나 싶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잠깐이라도 통화를 했을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희수야. 메시지 보면 연락 줘. 역시나 답장은 없었습니다. 냅둬. 어디서 놀고 있나 보지. 주말인데. 결국 딸에게 연락을 받은 건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금요일부터 연락을 했는데 참 일찍 또 전화를 했죠. 엄마 미안. 내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다. 택배 받았냐고 금요일 날 연락했잖아. 아, 맞아. 받았지. 퇴근하니까 문 앞에 있었어. 그러면 처음 연락한 날에 받았단 말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놨어? 넣어놨지. 근데 왜 답장을 안 준 거야? 안아중에 해야지 했는데 까먹은 거야. 딸의 대답에 강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쨌거나 택배도 잘 받았고 냉장고에도 넣어놨다고 하니 용건은 끝이었습니다. 틀어진 일은 없었지만 이틀 동안 강 씨만 답답했을 뿐이었습니다. 알았어. 답장 좀 제깍제깍해? 응, 하나만 보내면 되잖아. 아이고, 알았어. 딸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다시 딸과의 대화를 보니 메시지 옆에 떠 있는 숫자 1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답장을 하려고 했다는 걸 보니 연락이 왔다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끝까지 메시지를 눌러서 확인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연락이 오면 일단은 보고 필요한 일이라면 답장을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딸은 그러지 않았죠. 바쁘긴 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치를 해서 택배를 보내는 것도 다 시간을 내는 거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1분이든 2분이든 내 시간을 쓰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딸에게 물으면 자신은 원래 메시지 확인을 잘 안 한다고 했습니다. 강 씨의 연락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도 나중에 답장을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별게 다 귀찮다 싶었는데 딸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딸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였고 결혼한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여보. 답장 왔다? 강 씨가 보낸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에도 답장이 없던 며느리. 분명히 메시지는 아침에 보냈는데 답장은 저녁 늦게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글자를 받는 데까지 한참 걸렸습니다. 딸도 그렇기에 며느리도 휴대폰 확인을 잘 안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2달쯤 뒤 명절에 보니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선영이는? 방에 있어요. 저녁 먹어야지. 잠깐만요.
저녁을 먹으려고 며느리를 부르러 방에 들어간 아들이 오지 않자 강 씨가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며느리도 아들도 침대에 걸터 앉아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밥 먹자. 아, 네. 지금 나갈게요. 그제서야 엉덩이를 떼는 아들과 며느리. 나오면서도 여전히 손에는 휴대폰을 붙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말이죠. 이런 걸 보면 다들 똑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오기로 되어 있는 딸도 이랬습니다. 이러니 강 씨가 서운한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은 한시도 떨어뜨려 놓지도 않고 늘 들여다보고 있으면서도 답장도 제때제때 안 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을 못 받았다는 남편. 뭐라고 보냈는지 아침 내내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더니 한참 만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강 씨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던 것이 벌써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바쁜가 보지. 어딘가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보통 강 씨가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고 답이 없다고 말하면 옆에서 남편이 바쁜가 보지 하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워낙 매질을 잘 안 보내는 남편인데 그래도 며느리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남편은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내보았죠. 물론 용건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결혼 전에 주었던 차를 며느리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자동차 등록증 사진이 필요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사진을 요청할 겸 안부 인사도 했는데 그걸 보내고 나서는 종일 휴대폰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곧 답장을 주겠지? 여기 일이 있으면 안 읽은 거라고 그랬지? 맞아. 아직 못 봤나 보네. 근데 종수한테 물어보지 왜 선영이한테 했어? 부담스럽게? 시아버지 연락을 받은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물었더니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 생각은 못했지. 나도 보내고 나서 생각이 나긴 했는데. 그래도 차를 선영이가 탄다며. 안부도 묻고 하면 좋지 뭐. 답장 오면 더 보내지 말어. 아이고 나도 알아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남편이 또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일이 없으면 본 거라고 그랬나 안 본 거라고 그랬나? 일이 없으면 읽은 거라니까? 어라. 그러면 읽었는데. 그러면서 남편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는데 며느리가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한 듯 했습니다. 그럼 답장 오겠네. 아까부터 이 상태인데. 아이고, 들여다보고 있지 말어. 희수 생각해봐. 며칠 뒤에 답장 오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시부모 연락에 답장을 하지 않을 거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몇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며느리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읽었는데도 답을 안 주는 며느리 때문에 남편은 의아한 눈치였습니다.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면 되는데 무슨 며칠 뒤에 답장을 해. 생각을 하고 답변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데 왜 답장이 없나 싶은 것 같았습니다. 강 씨도 그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강하게 말을 안 했다 뿐이지 몇 번 언급한 적도 있었지만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참다 못해 메시지를 하나 더 보냈습니다. 강 씨가 말렸지만 읽어놓고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조금 화가 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별거 아닌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길든 짧든 답장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 답장하기 불편하면 종수시켜서라도 보내야지. 그러면서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낸 메시지는
이틀 뒤까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아들이 변명했습니다. 아, 그거요? 저도 오늘 들었어요. 아들도 알고 있는 내용인 듯 했습니다. 선영이가 아빠 카톡 메시지 보고 나중에 답장 드리려는 걸 깜빡했대요. 2번 보냈어. 2번째 거는 읽지도 않았던데. 못 봤나 봐요. 바빠서. 깜빡했고 못 봤다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화내기도 그래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 마세요. 알았다. 강 씨 부부는 자식들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의아할 따름이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이틀간 답장 안 하면 절교야. 남편이 강 씨에게 장난스럽게 얘기하긴 했지만 기분이 상하긴 한 듯 했습니다. 그 기분을 강 씨도 잘 알았습니다. 중요한 이유도 없이 소위 말해 메시지를 씹는 자식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솔직히 일하다가 보면 있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 뒤늦게 답장하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뭐 그래서 잘 안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너는 남자친구한테도 이틀 뒤에 연락해? 딸의 말에 강 씨가 묻자 말문이 막힌 듯 어버버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건 아니지. 이틀 동안 연락 씹으면 차이겠지. 그 말은 부모 연락은 이틀 정도 답장을 안 해도 차일 일이 없으니 괜찮다는 말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말 같았습니다. 그런 강 씨에게 아들, 딸은 강 씨가 너무 예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락 정도야 언제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마음을 좀 내려놓으라고 했죠. 이것 봐. 이렇게 확인 안 한 카톡 쌓여 있어 나는. 딸이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서 300개 넘게 쌓여 있는 메시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봐. 확인한 것들도 있네. 그 중에는 확인한 것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결국엔 선택적으로 확인하고 답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민망한 듯 휴대폰을 감추었습니다. 강 씨가 그런 딸을 흘겼지만 딸의 말처럼 자식들 답장에 연연하면 자신들만 손해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좀 내려놓고 살아야겠다 싶었죠. 그러다 딸도 결혼을 했고 곧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네와 불과 한 달 차이로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자식들의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아, 여보 핸드폰 아까부터 울리는데 메시지 온 거 아니야? 잠깐 나 그거 확인할 정신 아니야. 뭐 급한 일인가 본데. 아이 참 정신 사납네. 강 씨는 운전을 하다 말고 차를 잠시 세우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카톡 하며 계속해서 메시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희수가 카톡 보냈네. 10몇 개를 연달아 보낸 듯한 딸. 강 씨가 메시지를 읽어보려고 하자 그새를 못 참고 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답장이 없어? 딸은 여보세요 하기도 전에 강 씨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왜 그래? 엄마 지금 운전 중이야. 그래서 못 봤어. 아, 밖이야? 나 애기 좀 맡기려고 했는데.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좀 바쁜데. 잠깐만 뒤에 차 온다. 이따가 연락할게. 강 씨가 얼른 전화를 끊고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10분쯤 뒤에 집에 도착해서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바빠서 못 봐준다고 말이죠.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딸이 아이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어? 엄마 오늘 안 된다고 했잖아. 내일 할머니 댁 가는데 음식 좀 준비해서 가야 한단 말이야. 애기 보면서 하면 되지. 애기 보면서 어떻게 하니? 엄마 메시지 못 봤어? 못 봤는데?
황당했습니다. 아이 맡긴다고 할 때는 10개, 20개 잘도 보내더니 안 된다고 한 메시지는 보지 못했다는 딸. 나도 오늘 정말 중요한 모임 있어서 그래.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올게. 아이 참, 안 된다니까? 아빠 보고 있으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서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는 홀랑 가버렸습니다. 기가 막혀 서 있던 강 씨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직 돌도 안 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미 외출한 상태였고 말이죠. 하는 수 없이 아이를 업어재우고 등에 달고 있는 채로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허리가 반동강 나는 것만 같았죠. 그리고 아주 똑같은 행동을 아들네도 했습니다. 아들에게 용건이 있어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눌러보자 일주일 전에 아들에게 보냈던 메시지 옆에 여전히 숫자 1이 떠 있었습니다. 뭐 하면서 살면 일주일 동안 메시지를 확인도 안 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크게 긴박한 용건은 아니었어서 다시 전화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아들도 강 씨의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입안은 썼습니다. 강 씨가 한숨을 쉬며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강 씨가 보낸 메시지 옆에 있던 숫자가 순간 사라졌습니다. 어? 아들도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쓰던 메시지를 지우고 다시 내용을 입력하고 있는데 아들이 빨랐습니다. 엄마, 내일 진아 좀 봐주세요. 짧지만 확실한 용건이었습니다. 메시지 봤냐고 물으려고 쓰던 내용을 또다시 지웠습니다. 그러자 그새를 못 참고 아들이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읽으셨는데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저 바빠요. 입력할 시간도 제대로 안 주고 강 씨를 닥달하는 아들 때문에 미간이 찡그려졌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강 씨가 마지막으로 보냈었던 메시지는 이제라도 봤을 텐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었고 자기 용건만 말하는 아들. 왜 이렇게 이기적인가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휴대폰으로 쿠폰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들에게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걸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아이만 맡기려는 아들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물어볼 곳이라고는 그래도 자식들 뿐인데 그런 자식들은 아주 자기 할 말만 하기 바빴습니다. 자신들 용건만 중요하고 부모가 보낸 용건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강 씨도 바보가 아닌 이상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전 남편의 환갑 때 처음으로 가족 단체 채팅방이 생겼습니다. 아들과 딸이 의논하기에 편하다며 만든 카카오톡 대화방이었는데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그리고 강 씨 부부 이렇게 6명이서 초대되어 있는 대화창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환갑에 대한 의논을 그렇게 다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가족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땐 여러 사람에게 연락 돌릴 것 없이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눴죠. 세상 참 좋아졌다. 그러게. 편하네. 그러던 어느 날 강 씨가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췌장염 때문에 아파서 병원 갔다 왔다.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서 수액을 맞고 왔는데 강 씨의 메시지에도 답장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메시지를 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 있으니 그렇다 쳐도 자식들은 딱 한 명 확인을 하고 답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시간을 보니 벌써 5시간쯤 흘러 있었습니다. 아무리 회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을 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이 돼서야 하나 둘 답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은 많았습니다. 강 씨 부부가 뭘 물어보면 빠르면 몇 시간, 늦으면 날을 넘겨서 답장이 왔고
어쩔 때는 침묵만 흐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용건이 있을 때는 빛보다 빨랐죠. 서로 대화도 어쩜 그렇게 빠르게 많이 나누던지 쫓아가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전이 강 씨의 환갑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갑 한 달 전에 남편이 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환갑 때 어디 놀러라도 갈까? 즉각 대답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벼르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는 왜 메시지 확인을 선택적으로 하냐? 필요할 때만 답장하고 말이야. 거기에는 한참 뒤에 사위에게서 답장이 올라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 씨에게 카톡 메시지가 따로 왔습니다. 희수한테 메시지 왔어. 뭐? 내가 한 말에는 답장을 안 하고? 남편이 헛웃음을 쳤고 강 씨가 메시지를 확인해 보자 강 씨도 입에서 바람 새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래? 내 메시지 봤대? 아니, 애기 맡긴다고. 뭐?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강 씨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내 카톡 봤어? 그러는 너는 아빠가 보낸 카톡 봤어? 그러자 딸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봤지. 근데 내가 급해가지고. 근데 엄마한테 카톡할 시간은 있고 아빠한테 대답할 시간은 없어? 그게 아니라 약속이 급하게 잡혀서. 누구랑? 그러자 딸이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듯이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좀. 말을 안 하는 게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종수? 그러자 딸이 긍정했습니다. 딸이 급하게 약속을 잡았다는 게 아들네 부부였습니다. 그러니 자기들끼리는 서로 연락하며 약속을 잡았으면서 메시지에는 대답도 안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통화 중에 강 씨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서 화면을 보자 며느리에게서도 개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를 맡기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런 나쁜 것들이 있나 싶었습니다. 메시지 가지고 뭘 그러냐, 별거 아닌 일에 예민하게 굴지 말아라. 아들, 딸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예민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서운하게 한 사람이 오히려 서운한 사람에게 탓을 하니 어이가 없었죠. 강 씨의 남편도 화가 나서 옆에서 애를 왜 봐주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강 씨도 아무리 손주가 예뻐도 그 정도로 배려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손주들은 봐주지 않았고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채팅방에 대답이 올라왔습니다. 어디로 놀러 가는 게 좋을까요? 어디가 좋겠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제대로 자초지종을 설명하거나 죄송하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괘씸해서 안 되겠다고 말이죠. 그러더니 채팅방에다가 메시지를 하나 올렸습니다. 동시에 강 씨의 휴대폰도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이번에 오피스텔 하나 팔았는데 제일 먼저 답장 주는 사람한테 주마. 남편이 올린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메시지 옆에 적힌 숫자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30초도 되지 않아서 숫자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모두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메시지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증여하신다고요? 너도 나도 바쁘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자기들이 이득을 얻는 일이면 누구보다도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여태까지는 바빠서 확인을 못했다. 정신이 없었다. 메시지가 온 줄 몰랐다 하며 늘어놓던 변명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냥 부모가 보낸 메시지는 나중에 시간 날 때, 생각날 때 천천히 보내도 되겠지 하고 미뤄둔 것 뿐이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눈으로 확인하니 그렇게 괘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잘 때조차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 걸 뻔히 알았습니다. 강 씨 부부도 그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걸 알면서도 속아줬는데 이건 너무 속이 보여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강 씨와 남편은 채팅방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넷 모두를 카카오톡에서 차단해버렸습니다. 스팸 메시지만 차단해보았지. 아는 사람을, 그것도 자식을 차단해본 것은 둘 다 처음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러니까 자식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오피스텔 때문에 초조한 모양인지 너도 나도 엎치락 뒤치락 경쟁하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 차단하지 않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이렇게까지 자식들에게 메시지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는 꼭 빠지지 않는 단어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애초에 판 적도 없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전화를 안 받으실 거면 최소한 메시지로 대답은 하셔야죠.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강 씨도 몇 시간 뒤에 답장을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매지시에 답장 늦게 할 수도 있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자 휴대폰에서 불이 났습니다. 메시지가 몰아쳤고 강 씨는 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답답하다고 난리가 났죠. 딸이 저녁에 강 씨의 집으로 찾아와서 따졌습니다. 아니, 연락을 왜 안 받는 거야? 폭탄을 던져놓고는 무슨 폭탄? 오피스텔 판 거 준다며? 내가 제일 먼저 답장했어. 맞지? 아니, 그런데 도대체 왜 전화도 안 받고 대답도 안 해? 사람 미치게. 왜 찾아오게 만들어? 나는 이틀 뒤에 답장 받은 적도 있는데 그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니야? 이틀? 그래? 차라리 휴대폰 없애고 너희들이랑은 편지를 주고받는 게 더 빠르겠다 싶었는데 오피스텔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빠르니. 아빠가 메시지 잘못 입력한 건데 지우려던 거를 보내줘 버렸네. 남편이 옆에서 무심히 말하자 딸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거봐. 이상하다고 했어?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지 왜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들어? 그건 너희 주특기 아니니? 결국 그날의 일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강 씨 부부가 카카오톡에서 자식들을 차단한 것은 풀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숫자 때문에 신경 쓰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강 씨 부부는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보내주던 것도 끊었고 손주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포함해서 따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부모 존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자식들과는 조금 멀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자식들이 더 연락을 해왔습니다. 늘 도움을 요청하고 아쉬운 것은 자식들이니 말이죠. 그래도 강 씨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래 보았자 알아주지도 않는데 자식들 위해서 시간 쏟고 노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애들 연락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나 신경 쓰자. 자식에 대한 신경을 끊자 훨씬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쏟던 정성으로 차라리 남편과 서로를 챙기기로 했습니다. 강 씨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죠.